한 여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경비실 앞에 멈춰 섰다. 화려한 코트 자락이 흔들렸고 손에는 커다란 쓰레기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경비실 안을 힐끗 훑어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 말과 함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국물과 찌꺼기가 튀어 경비원 얼굴과 유니폼에 묻었다. 여자는 규정이 어떻고 예의가 어떻고 따질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일쯤은 당연히 처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비원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얼굴을 닦았다. 그가 참고 있다는 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는 진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회장 정재원이었다. 아들 민혁이 결혼을 서두르며 데려온 예비 신부 수아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일부러 경비원 복장을 하고 이 아파트에 들어왔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모욕이 바로 답이었다. 정재원은 젖은 손으로 유니폼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은 반드시 다시 생각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이 왜 필요했는지 모든 일은 한 달 전 그날부터 시작됐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청취하시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 민혁이 수아를 처음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정재원은 순간적으로 완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아는 공손했고 말투는 단정했으며 식사 자리에서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한 속도로 대답했다. 스펙도 흠잡을 데 없었다. 좋은 대학 대형 로펌 변호사, 깔끔한 인맥과 예쁜 미소까지. 그런데 정재원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아가 웃을 때마다 눈동자가 먼저 계산하는 듯했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말끝이 조금씩 올라가며 상대를 재는 느낌이 섞였다. 그날 저녁 아내 현숙은 민혁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정재원은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는 평생 사람을 뽑고 거래하고 믿고 배신당하며 배웠다. 사람의 본성은 잘 꾸민 말이 아니라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며칠 뒤 우연히 민혁이 수아를 데리러 간다는 말을 들은 정재원은 김 실장과 함께 수아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나갔다. 멀찍이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민혁은 눈빛이 부드러웠고 수아는 손짓이 우아했다. 그 장면만 보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잠깐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는 순간 정재원의 귀에 짧은 말이 들어왔다. 결혼하면 자주 뵈야 하잖아. 솔직히 부담돼. 아버지는 좀 촌스럽잖아. 민혁은 난처한 얼굴로 웃으며 아버지도 너 좋아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수아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 우월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정재원은 오래 생각했다. 의심만으로 아들의 결혼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찜찜하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김 실장, 내가 하루만 그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게. 말이 끝나자 김 실장은 놀랐지만 정재원의 눈빛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다. 경비원 복장을 갖춰 입은 정재원은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 배치되었다. 파란 유니폼 모자, 이름표까지 달았지만 몸에 익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첫날 오전 수아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려 휴대폰만 보며 지나갔다. 경비실 창문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서서 배달 올 건데 대신 받아주세요. 제가 다시 내려오기 귀찮아요 라고 말했다. 정재원이 규정상 개인 배달을 대신 받지 않는다고 답하자 수아의 표정이 즉시 굳었다. 이전 경비 아저씨는 다 해줬는데요. 정재원이 오늘부터 새로 왔다고 하자 수아는 한숨을 쉬며 여기 관리비가 얼만데 서비스가 이래요? 라고 툭 던졌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했고 수아는 배달원에게 저기 경비실에 맡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재원은 다시 규정을 말했다. 그 순간 수아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와 작은 쓰레기 봉투와 배달 봉투를 바닥에 던졌다. 국물이 튀었고 그녀는 비웃듯이 말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이런 일은 당연히 처리해야죠. 정재원은 얼굴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메모하듯 정리했다. 첫째, 규정을 자기 편애 앞에서 무시한다. 둘째, 서비스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하루만 보고 판단하면 억울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다음 날도 다시 경비실에 섰다. 이번에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착용했다. 혹시라도 수아가 그를 기억하고 경계할까 봐서였다. 그는 더 많은 장면을 보기로 했다.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은 한 번의 실수로만 드러나지 않는다. 반복될 때 확실해진다. 둘째 날 오전, 수아는 친구로 보이는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웃으며 지나가다가 경비실 앞에서 잠깐 멈췄다. 수아는 친구에게 어제 일을 자랑하듯 말했다. 내가 쓰레기 봉투 던졌는데도 가만히 있더라니까. 이런 사람들은 확실히 가르쳐 줘야 해. 친구가 놀라며 너 또 그랬어? 라고 묻자 수아는 우리가 월급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라고 웃었다. 정재원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말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신념이었다. 오후에는 택배기사가 경비실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장면이 있었다. 택배기사가 규정에 따라 직접 전달하려 하자 수아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지 말고 여기 두고 가라고 지시했다. 기사가 규정상 안 된다고 하자 수아는 목소리를 낮춰 다른 집은 다 해준다고 압박했다. 그 뒤로도 청소하시는 분에게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럽냐며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모습. 아이가 뛰어다니자 애 좀 제대로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이어졌다. 그 모든 순간에 공통점이 있었다. 상대가 반박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혁과 통화할 때만큼은 달랐다. 수아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아졌고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통화를 끊자 수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결혼하면 어차피 내가 다 통제할 건데. 정재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실히 굳어졌다. 민혁은 순한 편이고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미워한다. 지금이 아니면 더 깊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렵다. 정재원은 방법을 바꿨다. 직접 반대하면 아들은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 스스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 정재원은 김 실장에게 말했다. 상견례를 서두르자. 그 자리에서 민혁이가 직접 진실을 보게 해야 한다. 제5회. 상견례 날짜를 잡는 과정은 의외로 빠르게 진행됐다.
민혁은 아버지가 드디어 마음을 여셨다며 기뻐했고 수아도 환하게 웃으며 아버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 봐요라고 말했다. 정재원은 그 웃음을 보며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상견례 전날 밤 그는 경비실에서 마지막 확인을 했다. 수아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내려오며 이게 경비원 일 아니냐고 따지는 장면, 봉투가 찢어져 바닥에 흩어지자 빨리 치워라고 명령하는 장면, 청소도구를 든 정재원 위로 요즘 사람들은 감정 노동 타령이라며 비웃는 장면까지 모두 기록됐다. 김 실장은 작은 카메라로 주민 민원 상황을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촬영했고 정재원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을 몰아붙여 폭발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날 밤 정재원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내일 민혁이가 많이 힘들 거야. 현숙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룸에는 두 가족이 마주 앉았다. 수아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격식 있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긴장을 풀어보려 분위기를 띄웠다. 정재원은 식사 초반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그는 수아에게 정면으로 물었다. 수아 씨는 사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수아는 미소 지으며 네, 원만하게 지냅니다라고 답했다. 정재원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대합니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혁은 당황한 얼굴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고 수아는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곧 미소를 되찾았다. 제가요? 제가 누구에게 정재원은 더 이상 둘러가지 않았다. 그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내 민혁 앞에 놓았다. 화면이 켜지자 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영상 속에는 경비실 앞에서 봉투를 던지는 수아의 모습이 있었다. 규정이 뭐냐며 비웃고 당연히 처리하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또렷했다. 민혁은 말을 잃었다. 수아는 급히 오해해요. 그날 제가 스트레스를 나고 변명하려 했지만 정재원은 두 번째 영상을 넘겼다. 청소하시는 분에게 지적하고 택배기사에게 압박하고 다른 주민에게 고압적으로 말하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민혁과 통화 후 결혼하면 내가 다 통제할 건데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오자 민혁의 손이 떨렸다. 수아의 부모도 얼굴이 굳었다. 그때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걸 어떻게 정재원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 수아가 다시 물었다. 직접이요? 정재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나는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 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민혁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그 경비원이었어요? 정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고개 끄덕임이 상견례 자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수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고 수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재원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 본성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민혁은 수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수아, 이게 다 사실이야? 수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영상을 본 이후의 침묵은 더 큰 대답이었다. 결국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갈 곳을 잃은 눈빛이었다. 정재원은 아들의 혼란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더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민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시간을 주었다. 수아의 부모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만 물러가겠다고 했고, 수아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힌 뒤 룸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 남았다. 현숙이 조심스럽게 여보 정말 경비원으로라고 묻자 정재원은 짧게 대답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일이었어. 민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낮게 말했다. 제가 너무 눈이 멀었네요. 정재원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된 건 다행이다. 민혁은 그날 밤 수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재원도 알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며칠 동안 민혁은 말수가 줄었다. 출근은 했지만 표정이 무너져 있었고 집에서는 방에만 있었다. 현숙은 걱정했지만 함부로 다그치지 않았다. 정재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들에게 그만 잊어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침마다 같이 커피를 마실 시간을 만들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랐다. 일주일쯤 지나 민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영상 찍으라고 한 거예요? 정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상황이 생기면 기록하자고만 했다.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걸 확인한 거다. 민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수아가 약한 사람에게 그러는 줄 정말 몰랐어요. 정재원은 아들의 말을 끊지 않았다. 민혁이 스스로 인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날 밤 민혁은 수아에게 우리 관계를 끝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아는 처음엔 오해라고 했고 다음엔 시아버지의 시험이 구시대적이라며 화를 냈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약해서 내 아버지 말에 휘둘린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 문장을 읽은 민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겉으로 달콤했던 말이 얼마나 쉽게 날카로워지는지 그는 이제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김 실장은 정재원에게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수아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 예비 시아버지가 경비원으로 변장해 나를 시험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정재원은 담담하게 화면을 덮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민혁이가 배운 것이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정재원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없다. 다만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혁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예전처럼 웃지는 못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흘러가던 눈빛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는 눈빛이었다. 어느 주말 민혁은 정재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정재원은 의외로 그 말이 늦게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했다. 처음엔 아버지가 저를 못 믿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는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정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보여준 거다. 민혁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재원은 아들에게 너무 많은 교훈을 한꺼번에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단 한 문장만 남겼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민혁은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산책을 나갔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다. 현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참 큰일을 했어요. 정재원은 미소를 지었다. 큰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한 거지. 멀리서 김 실장이 달려와 장난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그날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에 또 한 명의 괴물이 들어올 뻔했습니다. 정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과장이야. 난 그냥 아들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산책로 끝에서 민혁이 잠시 멈춰 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낮게 말했다. 이제는 제가 제 사람을 제가 지킬게요. 그 말에 정재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한 번의 손길이 긴 시간의 응원이었다. 며칠 뒤 민혁은 회사에서 후배가 회식 자리에서 서비스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예의는 똑같아야 합니다. 후배는 당황했지만 곧 사과했다. 민혁은 다시 앉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은 눈을 가릴 수도 있지만 배움은 눈을 뜨게 한다. 그날 밤 민혁은 집에 와서 정재원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태도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걸요. 정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너는 그걸 알게 된 대가로 아팠지만 그만큼 단단해졌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천천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정재원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정재원은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수아의 이름도 상견례의 장면도 경비실의 모욕도 다 지나간 일로 두었다. 대신 그는 한 가지를 마음속에 남겨두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아들이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이라는 사실. 며칠 후 가족은 다시 산책길에 올랐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민혁은 이전보다 가벼운 걸음으로 걸었고 현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듯 숨을 내쉬었다. 정재원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면 인생은 그만큼 덜 흔들린다. 겨울이 깊어지고 새해가 밝았다. 민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지는 않았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정재원은 아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존중했고
민혁은 그 존중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추스렸다. 어느 날 아침, 민혁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그때 경비원으로 일하실 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정재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고통받는 걸 지켜보는 것이었을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회사에서도 민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일에만 몰두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게 됐다.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건넸고 배달 오시는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이 민혁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김 실장은 그런 민혁의 모습을 정재원에게 보고했다. 도련님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정재원은 미소를 지었다. 아픔은 때로는 최고의 스승이지.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민혁이 다시 사랑에 빠질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상처가 너무 깊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주말, 민혁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의 모임에 참석했다. 거절할까 망설였지만 어머니 현숙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야지라며 등을 밀어줬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였다. 민혁이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친구들이 먼저 와 있었고 그들은 민혁을 반갑게 맞아줬다. 야, 민혁아.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혁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여성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안해, 늦었어. 친구들이 일제히 인사를 건넸다. 지은아, 이쪽이야. 민혁은 그녀를 처음 봤지만 왠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꾸밈이 없었고 웃음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 민혁이 처음이지. 소개할게. 얘는 박지은이야. 우리 대학 후배인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 지은은 민혁에게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민혁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악수를 나누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설렘은 뭘까?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 박지은. 그녀의 이름이 민혁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모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녀의 환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궁금증을 느꼈다.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사람들을 돕는 일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따뜻함의 원천이 무엇인지. 일주일 후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지은을 다시 만났다.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다. 민혁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저 기억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들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아, 민혁 씨. 물론이죠. 여기서 웬일이세요? 회사가 근처라서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은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웃었다. 네, 사업 계획서 작성 중이에요. 우리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산 신청서를 써야 해서요. 민혁은 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스마트폰 사용법, 키오스크 주문하는 법 같은 거요. 요즘 디지털 소외가 심각하거든요. 민혁은 그녀의 열정 어린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수아가 말할 때는 항상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의 커리어가 얼마나 빛나는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다. 멋진 일이네요. 민혁의 진심 어린 말에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사실 보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많아요. 예산은 늘 부족하고 사람들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민혁은 문득 제안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 같은 거라면 제가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혁은 지은과 함께 계획서를 검토했다. 지은의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예산 구성과 효과 분석 부분이 약했다. 민혁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조언을 해줬고 지은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메모했다. 시간이 흘러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나눴다. 정말 고마워요, 민혁 씨. 덕분에 계획서가 훨씬 나아졌어요. 민혁은 미소 지었다. 저야말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바로 진짜 연결이구나. 계산 없이, 꾸밈 없이, 그냥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것. 민혁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그 후로 민혁과 지은은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가 며칠에 한 번씩. 때로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했다. 지은은 민혁에게 복지관 일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혁은 회사 일과 최근 겪은 일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물론 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은 민혁을 복지관으로 초대했다. 한번 구경하러 오실래요? 제가 일하는 곳이 어떤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혁은 흔쾌히 승낙했다. 복지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복도에는 어르신들의 그림과 글씨가 전시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민혁을 이곳저곳 안내하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여기가 우리 컴퓨터 교실이에요. 어르신들이 여기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시고 이메일도 보내는 법을 익히세요. 한 어르신이 지은을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지은 선생님, 오늘 손자한테 카톡 처음으로 보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혁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작은 성취가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심시간이 되자 지은은 민혁을 식당으로 안내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해요. 괜찮으시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이 민혁을 소개하자 어르신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아이고, 지은이 남자친구예요?
한 할머니의 장난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친구예요. 식사를 하며 민혁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전쟁을 겪은 이야기를, 다른 할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하고 의미 있었다. 민혁은 문득 깨달았다. 진짜 가치 있는 삶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에 있다는 것을. 복지관을 나서며 민혁은 지은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지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뭘 가르쳐 드린 게 없는데요. 민혁은 미소 지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은 씨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진심으로 돕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민혁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오늘 어르신들도 다들 민혁 씨를 좋아하셨어요. 그날 저녁 민혁은 집에 돌아와 정재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오늘 친구 복지관에 다녀왔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재원은 아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박지은이라는 사회복지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정재원은 아들이 박지은이라는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용히 김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박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게. 하지만 조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야.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원 변장은 안 하시죠? 정재원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그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이번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걸로. 며칠 후 김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는 간단했다. 박지은 28세,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5년째 지역복지관에서 근무 중.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동생 한 명과 함께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특별히 화려한 이력은 없었지만 복지관 동료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평판이 매우 좋았다. 정재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군. 김 실장이 덧붙였다. 그리고 회장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은 씨가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월급의 일부를 항상 기부한다고 합니다. 정재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기 월급에서 기부를? 네, 그것도 몇 년째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보낸답니다. 정재원은 잠시 침묵했다.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사람 같군. 하지만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확신할 수 없지. 정재원은 우연을 가장하여 박지은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민혁이 지은과 만나기로 한 날, 정재원은 같은 카페에 먼저 와서 책을 읽고 있었다. 민혁과 지은이 들어왔을 때 정재원은 놀란 척 일어났다. 민혁아, 여기서 웬일이냐? 민혁도 깜짝 놀랐다. 아버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책 읽으러 왔다가 우연히. 혹시 이분은? 민혁은 어색하게 지은을 소개했다. 아버지, 제 친구 박지은입니다.
지은 씨, 제 아버지세요.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민혁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재원은 그녀를 자세히 관찰했다. 지은의 눈빛은 맑았고 인사는 공손했지만 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을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 그래요. 앉으시죠.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짧은 대화 동안 정재원은 지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무슨 일 하세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이 더 커요.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정재원은 그녀의 대답에서 진심을 느꼈다. 과장도 없고 꾸밈도 없었다. 그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정재원이 자리를 뜨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지은 씨, 좋은 일 하시네요. 민혁이가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카페를 나선 정재원은 김 실장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 진심이 느껴져. 김 실장이 물었다. 그럼 회장님께서 인정하신 건가요? 정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지. 하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그날 밤 민혁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오늘 지은 씨 어떠셨어요? 정재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좋은 사람 같더구나. 하지만 민혁아, 너 자신의 마음을 먼저 확인해라. 아버지의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민혁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이번에도 옳았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었다. 봄이 오면서 민혁과 지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했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수아와의 일,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 그는 지은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민혁 씨,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민혁 씨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워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벽을 쌓아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지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셨어요.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죠. 민혁은 계속 이야기했다. 정재원이 경비원으로 변장한 이야기, 수아가 경비실에서 보인 모습, 상견례에서의 폭로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혁 시아버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아들을 위해 그런 일까지 하시다니. 그리고 민혁 씨도 용기 있으셨어요. 그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민혁은 지은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나 동정이 아니라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지은 씨는 그런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민혁 씨가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했다는 게 느껴져요. 민혁은 가슴이 뭉클했다. 지은은 그의 과거를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했다. 지은 씨, 사실 제가 지은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민혁 씨,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단점도 많고 실수도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사람을 지위나 돈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민혁은 놀랐다. 그것은 아버지가 늘 강조하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지은 씨, 제가 지은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안정적이었다. 저도 그래요, 민혁 씨.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그날 밤, 민혁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저 지은 씨에게 제 과거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지은 씨는 저를 받아줬어요. 정재원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민혁과 지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알게 됐다. 민혁의 친구들은 드디어 민혁이가 웃는구나라며 축하해줬고, 지은의 동료들도 지은이 요즘 행복해 보인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예산 삭감 통보가 왔다. 지은이 그토록 공들였던 IT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은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새로운 후원처를 찾았고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민혁은 그런 지은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다. 그녀는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결책을 찾았다. 지은 씨,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지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고마워요, 민혁 씨. 하지만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민혁은 집에 돌아와 아버지와 상의했다. 아버지, 복지관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면 안 될까요? 정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민혁아,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개인의 후원은 일시적이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해. 민혁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결하면 어떻겠니? 복지관과 정식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야.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지. 우리도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찾고 있었거든. 김 실장한테 프로젝트 팀을 꾸리라고 하마. 민혁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며칠 후 정재원의 회사는 복지관과 공식 미팅을 가졌다. 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혁 씨, 이게 정말 제가 몰랐어요. 민혁은 미소 지었다. 저도 모든 걸 혼자 할 순 없어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회사는 복지관의 IT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사업에 지속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은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복지관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이 지은이 민혁과 사귀기 때문에 후원을 받은 것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은 그 소문에 상처를 받았다. 민혁 씨, 제가 민혁 씨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나 봐요.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지은 씨는 후원을 받기 훨씬 전부터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민혁의 말이 옳았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복지관 일에 집중하기로 했고 민혁도 그녀를 묵묵히 지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지은의 진심과 노력을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옹호했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대성공을 거뒀다.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됐고 키오스크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혁과 지은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다. 지은 씨,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민혁 씨 덕분이에요. 민혁 씨가 없었다면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였으니까 이겨낸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이겨나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많았다.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민혁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지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하고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여러 번 지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고 싶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재원과 현숙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가족 식사 자리는 아늑한 한식당에서 열렸다. 지은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왔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박지은입니다. 현숙은 따뜻하게 지은을 맞아주었다. 어머, 민혁이가 늘 이야기하던 그 친구구나. 정말 예쁘네. 지은은 수줍게 웃으며 선물을 건넸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정재원은 지은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사회복지사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지은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대학교 때 봉사활동을 가면서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보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현숙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지은은 겸손하게 웃었다.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께 오히려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정재원은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재원은 지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했다. 지은 씨, 민혁이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편해요. 그리고 저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민혁 씨는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제 일을 존중해줘요. 그게 정말 감사해요. 정재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대답이네요. 민혁이도 지은 씨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더 성숙해졌어요. 현숙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 씨, 우리 민혁이 잘 부탁해요.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재원은 현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친구, 정말 좋은 사람 같아. 현숙도 동의했다. 그래요. 진심이 느껴져요. 민혁이가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그날 밤, 민혁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부모님도 지은 씨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에요. 저도 너무 긴장했어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 제가 한 가지 약속할게요. 평생 지은 씨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지은은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민혁 씨. 평생 함께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의 축복 속에 한 단계 더 깊어졌다. 가을이 왔다. 정재원의 제안으로 두 집안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은의 부모님도 초대되었고 모두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희는 평범한 집안이라 회장님 댁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요? 지은 씨를 보면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감동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어려서부터 착했어요.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약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 현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 민혁이가 지은 씨를 좋아하나 봐요. 민혁이도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을 원했거든요.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두 집안은 금방 친해졌다. 식사가 끝난 후 정재원은 민혁과 지은을 따로 불렀다. 너희 둘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세 사람은 조용한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재원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민혁아, 지은 씨. 나는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해.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수한 것도 그걸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은도 진지하게 대답했다. 아버님, 저도 민혁 씨를 평생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 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원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좋다. 그럼 내가 너희 둘의 미래를 축복하마. 행복하거라. 몇 주 후 민혁은 지은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장소는 그들이 처음 함께 산책했던 한강공원이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던 그곳에서 민혁은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 지은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혁 씨. 평생 함께 할게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약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진행됐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초대되었고 민혁의 회사 동료들과 지은의 친구들이 모두 모였다. 정재원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예비 며느리 지은 씨는 평생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민혁이도 그 점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약혼식 후 민혁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버지, 그때 경비원으로 변장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재원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혁아, 나는 그저 길을 보여줬을 뿐이야. 걷기로 선택한 건 너였어.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도 너야. 잘했다. 민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민혁과 지은은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그래서 결혼식 장소로 복지관 근처의 작은 교회를 선택했고 하객들에게 드릴 답례품 대신 복지관에 기부를 하기로 했다. 정재원도 그 결정을 흔쾌히 지지했다. 좋은 생각이다. 시작부터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초겨울의 맑은 날씨 속에서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복지관 어르신들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고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 뒤를 채웠다. 지은은 심플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민혁은 그녀를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온몸으로 느껴졌다. 주례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약을 했다. 민혁이 먼저 말했다. 지은 씨, 아니 이제는 제 아내가 될 당신. 저는 평생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힘들 때는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처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혁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며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특히 복지관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축복해 주셨다. 우리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한 할머니가 소리쳤고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동의했다. 정재원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현숙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민혁이는 지금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정재원은 다시 한번 축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제게도 매우 특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아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오늘 신부 지은 씨는 평생 그런 삶을 살아왔고 신랑 민혁이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여행지는 화려한 리조트가 아니라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휴식을 취했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천천히, 진심으로, 그리고 함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함께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여전히 회사에 다녔고 지은은 복지관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니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1년이 흘렀다. 민혁과 지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물론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고 서로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항상 대화로 문제를 풀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정재원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다. 민혁이가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났어. 현숙도 동의했다. 지은이도 좋은 남편을 만났고요. 어느 주말 민혁과 지은은 정재원과 현숙을 집으로 초대했다. 지은이 손수 만든 음식으로 차린 식탁을 보며 현숙은 감탄했다. 지은이,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 지은은 수줍게 웃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식사를 하며 네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정재원이 조용히 말했다. 민혁아, 1년 전 오늘이 뭔 날인지 아니? 민혁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무슨 날인데요? 정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경비원으로 변장했던 날이야. 민혁은 깜짝 놀라 달력을 확인했다. 정말이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아버지는 경비원이 되어 수아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고 그 덕분에 민혁은 큰 실수를 면할 수 있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정재원은 손을 저었다. 과거는 이제 됐다. 중요한 건 현재야.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것.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때 정말 힘들지 않으셨어요?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요. 정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어. 그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도 민혁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정재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다, 지은아.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민혁이 문득 물었다. 아버지, 제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정재원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 권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교훈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그 원칙을 기억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 저녁이 깊어지고 정재원과 현숙이 돌아갈 준비를 할 때 민혁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재원도 아들을 안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민혁아. 그리고 자랑스럽다. 현숙도 지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딸 민혁이 잘 부탁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평생 잘할게요. 부모님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온 민혁과 지은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민혁 씨,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혁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몇 달 후 민혁과 지은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민혁은 사회 경험을 나누고 지은은 인생 상담을 해주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뒀고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았다. 정재원도 가끔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시간이 흘러 민혁과 지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정재원과 현숙은 손주를 안고 행복해했다. 이 아이도 좋은 사람으로 자라겠지. 정재원이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희가 배운 것을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것을요. 지은도 아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아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민혁과 지은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았다. 두 사람의 집은 항상 따뜻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재원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가끔 그때를 떠올렸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에 서 있던 그날을. 그날의 용기가 아들의 인생을 바꿨고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재원은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이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특히 너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게요. 정재원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그렇게만 산다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그날 밤 별빛이 유난히 밝았다.
하늘의 별들은 마치 이 가족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반짝였다. 정재원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 그것이 그가 평생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잠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할 시간을 남겼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